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새 인생을 찾아 떠나는 30대 여자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사랑했던 7년.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 끝에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원한 복수와 함께요. 아이를 기다리며 난임 병원까지 다녔던 저희 부부. 매달 찾아오는 실망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사랑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내가 그의 욕망을 위한 도구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배신의 끝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왕따를 당하고 나니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왕따를 당하기 전에는 밝고 쾌활한 학생이었어요.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공부도 꽤 괜찮게 했었죠.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학교 생활을 즐기던 평범한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지독한 감기로 수업 도중 쓰러진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쓰러진 거래. 남자애들 앞에서 연약한 척하려고. 남자 꼬시려고 작정했네. 그러게 몸을 어디다 써대는지 근데 꼬셔지지도 않는 게 웃기지 않아? 쟤네 엄마도 저런 식으로 남자 꼬시고 다닌대.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네. 뭐라고? 난 일부러 쓰러진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 얘기 사과해. 야야야야, 걸레가 말을 한다. 저에 대한 미움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죠. 아이들은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말들을 수도 없이 뱉어냈고 그 말들은 전부 가시가 되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오늘 피고에서 얘는 오늘 깍두기 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공 맞아도 안 죽는 거네? 맞아도 안 죽는데 부럽다. 아니야, 나 깍두기 안 할래. 어머, 얘 깍두기 하기 싫다는데?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시키면 되지. 맞아, 지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아나 봐. 나는 수업 끝날 때까지 깍두기만 맞춰야지. 깍두기, 왕따, 친구 없는 애 등 듣기만 해도 외로운 단어들은 항상 저를 향했어요. 심할 때는 책상에 우유가 엎어져 있거나 입에 담기도 심한 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때도 있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욕이고 낙서고 그런 것들은 버틸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무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았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모두 저에 대한 험담인 것 같았고 누군가 쳐다보기만 해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외로움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창시절 계속되던 왕따는 고향을 벗어나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사춘기 시절을 왕따로 지내온 저는 타인의 시선과 집단 속의 위치에 매우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을 뿐 저는 항상 불안해했죠. 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제 건강까지 해쳐오기도 했어요.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겁이 많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연애, 나도 해보고는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바뀐다고. 사랑으로 아픔까지 치유된다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랑이란 뭘까?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던 그런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26살이 되던 해 지인을 통해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얼굴, 몸매, 성격, 심지어 말투까지 내가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고 무엇보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 아픔이 모두 치유될 것만 같았어요. 마치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난 기분이었죠. 다행히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짧고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 수줍은 듯한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죠. 첫 데이트 날, 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를 미리 알아두고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제 말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줬죠.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어요. 저희는 닮은 점이 참 많다는 걸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가치관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어요. 우린 참 잘 맞는 것 같아. 뭐가? 둘 다 독서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곳보다는 한적하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영화도 액션보단 잔잔한 걸 더 좋아하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차가운 것보다 뜨거운 걸 더 좋아하는 것도 닮았다.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걸까? 우린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과의 사랑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을 만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본인 어깨는 다 젖어도 저는 머리칼 하나도 젖지 않게끔 우산을 씌워주고 어쩌다 감기에 걸린 날이면 하루 종일 병간호를 하면서도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마음이 녹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 아픈 과거가 생각나지도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도 않았죠. 의사도 못 고치던 고질병을 치유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났어요. 답지 않게 멋지게 꾸며 입고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평소 캐주얼한 옷차림을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여기 너무 멋진데? 날은 무슨 날? 그냥 자기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어떻게 찾았대? 분위기 마음에 들어? 열심히 찾아보길 잘했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이렇게 근사한 곳에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여기 음식도 엄청 맛있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잘 먹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손도 계속 떨리고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거든요. 왜 안 먹어? 자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 먹고 있어. 자기 많이 먹어. 어디 안 좋아? 손도 좀 떠는 것 같아. 손을 떨긴 누가 떨어. 나 완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조금 덥긴 하네.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게 사실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긴장이 좀 되네. 하고 싶은 말? 뭔데? 말해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머뭇거리던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상자를 열자 눈부신 다이아 반지가 반짝였고 결혼해달라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죠. 그리고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을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는 둘이 함께 꾸고 싶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몇 년 뒤엔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받으며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고 믿었죠. 홀린 듯이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했고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든든한 남편이 되었어요. 적당한 재력, 노후가 준비된 양가 부모님까지 너무나 완벽했죠. 이쯤 되면 한 가지 흠이 있기 마련인데 아쉽게도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결혼이었어요. 웨딩홀도 예쁘게 꾸며졌고 하객들의 축복도 넘쳐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의 기분은 정말 공주가 된 것 같았죠. 허니문으로 떠난 발리에서의 일주일도 꿈만 같았어요. 둘이 함께할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았죠.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참 다행이야.
그래? 나도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뽑으라면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제일 잘한 일이 뭔데? 뭐긴 뭐야.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평생 이 마음 잊지 않고 매일매일 더 사랑해줄게. 첫 연애, 첫 결혼이었지만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누구보다 따뜻했던 남편, 그리고 그 못지않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 흔히들 말하는 시월드, 고부 갈등 같은 건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명절이나 주말에 시댁에 갈 때마다 꼭 한상 차려 내어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저의 과거를 전해 들은 날에는 두 분이 더 슬퍼하시며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당장이라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겠다며 화를 내셨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나쁜 애들을 만나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가 고맙다. 견뎌줘서 고마워. 상처가 많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며느리로 와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 울지 마, 아가. 아니, 엄마는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너는 우리 며느리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하는 순간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아가, 우린 이제부터 네 편이다. 이 자식이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지? 제게 참 다정하셨고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분들이셨죠. 언제 어디서나 저희 부모님만큼 저를 아껴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가정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세상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눈부셨죠. 남편과 저는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려보자고 약속했어요. 우리 연애도 2년밖에 못했잖아.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갖는 것보다 우리만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좋아. 그럼 우리 아이는 1년쯤 후에 가질까? 그래, 아이 생기기 전까지 후회 없이 즐겨보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뭐든 같이 해줄게. 아이는 준비만 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을 거라 믿었고 1년 동안 저희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틈나는 대로 떠났고 맛집 리스트를 작성해 주말마다 하나씩 지워가며 데이트를 했어요. 예쁜 커플룩도 맞춰 입고 전시회나 공연도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조차 특별하게 만들려 애썼죠. 퇴근 후 아무 계획 없이 둘이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씩 사서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면 신혼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글쎄, 똑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기분일까, 아이가 있다는 건. 우리 슬슬 아이 가져볼까? 그럴까? 아이는 자기 닮았으면 좋겠다. 엄청 예쁠 것 같아. 왜? 난 자기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공평하게 반반 닮은 아이 낳자. 저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가 품에 안기는 장면. 남편이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저를 돌아보며 웃는 장면들.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자꾸만 그려졌어요. 아이를 가지면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 궁금해졌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져보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머지않아 생명이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기대는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아직 타이밍이 안 맞았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며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고 저는 그제서야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난임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어요. 난임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디 하나 아픈 데도 없었고 병원 갈 정도로 이상한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난임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다던데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 그런가? 조금 더 기다리면 생길지 몰라. 마음 편하게 갖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더 노력하면 생기겠지. 아니, 생길 거야.
계속되는 기다림.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점점 생각이 많아졌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난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평범한 부부가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간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시부모님도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아직 젊으니까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돼. 그래 아가,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기가 찾아오지.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볼까? 다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손주 꼭 보게 해드릴게요. 주변의 응원과는 달리 저희 부부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실망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난임병원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또 오만 가득하게도 저는 이곳을 금방 졸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온갖 검사를 받고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어요. 주사 맞느라 엉덩이는 멍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저는 난임병원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독했는지, 호르몬 때문에 찐 살은 자존감을 깎아먹었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남편한테 괜히 짜증을 내거나 아무도 몰래 혼자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잘만 찾아가는 아기 천사가 왜 저희 부부에겐 오지 않는지, 병원 대기실에서 임신 소식을 들은 다른 부부들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질투도 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갔던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번 시술 실패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몸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한몫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젠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동정으로 느껴졌고, 괜찮다, 다음에 또 해보자는 말들도 지긋지긋했어요. 그때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래, 졸업을 못하면 자퇴를 하자고. 애 없이도 둘이 사랑하며 살면 그만이라고요. 저는 난임 치료에 더 이상 자신이 없었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그만할까?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었는데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더 괴로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아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 지쳐버린 저를 이해하듯 남편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시부모님도 너희만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 될 것 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이가 뭐가 중요해. 괜찮다 아가. 너희만 사랑하면 된 거지. 그래. 나는 우리 며느리만 건강하면 됐다.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아. 우리 며느리 기운나게 오늘은 몸보신이나 하러 갈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당신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 털어버리자. 당신 기운도 좀 차리고. 그날 다 함께 먹은 장어 맛은 아마 죽어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딩크 부부가 되었고 매달 반복되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허전함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 빈 공간을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갔어요. 차라리 포기하고 나니 난임 치료로 힘들었던 마음은 금방 치유됐죠.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관계랄까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둘만의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아이 없는 삶도 나름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직 젊으니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행복을 찾은 어느 날, 안방 베란다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베란다 벽이 눈에 보일 만큼 젖어 있었고 벽지도 부풀어 오르고 곰팡이까지 쓸기 시작했더군요. 적잖이 골치가 아프겠다 싶었죠. 술이 비며 도배 비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윗집에서 물이 새나 봐. 별다른 연락 없던 거 보니 윗집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올게. 당신 여기 있어. 왜 같이 가? 당신 혼자 갔다 괜히 싸우고 오려고? 뭐 좋은 일이라고 같이 가. 안 싸울 테니까 걱정 말고 집에 있어. 가끔 다혈질이 올라오는 남편이었기에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라며 혼자 윗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세 돌아오더라고요. 표정도 나쁘지 않았고요. 해결이 잘 되었나 싶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해결됐다고. 윗집에서 누수 피해를 전부 보상해준다는 답변을 받아왔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윗집 이웃이 상식적인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전부 해결해 주었어요. 누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는 케이크를 사들고 미안했다며 인사까지 오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피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달라고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뭘 이런 걸. 저희 집 베란다도 다 수리해 주셨으면서요. 아니에요. 수리되는 동안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는걸요. 많이 불편하셨죠? 상냥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얼굴도 참 예뻤어요. 남동생이 있다면 바로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괜찮은 여자였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종종 아파트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 나누며 지냈어요. 윗집에 저런 이웃을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와도 돼? 갑자기 무슨 여행? 왜? 나 자주 만나는 대학 동기들 있잖아. 그중에 하나가 올해 애를 낳는데 애 낳으면 시간 없을 것 같다고 그 전에 친구들끼리 한번 뭉치자네. 그래? 당신도 가고 싶어? 애들 다 가는 거라 가고 싶긴 하지. 제주도 가자고 하더라. 근데 당신이 가지 말라면 안 가. 다녀와. 자기도 그동안 지쳤을 텐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진짜 그래도 돼? 정말 고마워. 기간은 일주일. 유부남 친구들끼리의 리프레시 여행이라나 뭐라나. 모처럼 저도 남편 없는 휴식을 즐기면서 이번 기회에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갖는 남편 없는 시간. 그동안의 치료로 인해 피폐해진 마음을 다스리고자 몇 년 만에 홀로 친정을 찾았어요. 엄마 나왔어. 아빠 저 왔어요. 왔어? 아유,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오느라 고생했는데 이거라도 후딱 마셔. 아유, 뭘 또 이런 걸 잔뜩 사들고 왔어, 무겁게. 오랜만에 엄마 아빠 보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 고기 좀 사왔어. 한우야, 한우. 그리웠던 고향 냄새. 친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확 밀려오는 그 냄새. 벌써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버선발로 나와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여주시고 아빠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나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며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 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유, 김서방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딸 시집 잘 간 거 알잖아. 누가 뭐래?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저번에 시댁 갔을 땐 나 먹으라고 직접 토종닭까지 잡아오셨다니까. 저는 괜히 남편과 시댁 자랑을 남발하며 부모님을 다독였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도 오랜만에 먹고 아빠랑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었어요. 종종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친정에 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 여행 보내길 너무 잘했다 싶었어요. 친정에 온 지 며칠이 지났는지 마음껏 늘어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대학 동문들 모임이 있을 때만 한두 번 만나는 친구였어요.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기프티콘만 주고받는 사이라서 통화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친구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 정도는 아닌데 처음에는 정말 잘못 눌렀나 싶었어요. 가벼운 농담으로 전화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밝고 쾌활한 친구인데 어쩐지 목소리가 무겁고 말틈엔 한숨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죠. 여보세요? 혹시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네 남편을 병원에서 본 것 같아서 연락했어. 병원? 병원이라면 네가 일하는 산부인과? 우리 병원. 네 남편을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우리 남편이 왜 산부인과에 있어? 잘못 봤겠지. 친구 남편도 못 알아보냐? 우리 남편은 지금 제주도에 있어. 친구에게 티내지는 않았지만 산부인과에 내 남편이 있다는 말을 듣자 이상하게 가슴속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욱 나빴죠. 여행 간 남편이 이 시간에 왜 병원에, 그것도 산부인과에 있겠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기분이 좀 그러네. 아무래도 네가 잘못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 그치만 사실 우리 둘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걱정은 고마운데 내 남편은 아닐 거야. 신경 끄고 일 봐. 그럼 내가 사진 한 장 보낼게. 한번 보기라도 해봐.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애써 아닌 척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이 날아왔어요. 친구가 보내온 사진이었죠. 병원 출입구를 나서는 연인의 뒷모습이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뒷모습뿐이었지만 제가 제 남편을 못 알아볼까요? 그 특유의 어깨 라인, 걸음걸이, 입고 있던 옷까지 모든 게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네 남편 맞아? 저 여자 누구냐고. 왜 병원에 간 거래? 둘이 어떤 사이야? 병원에 온 환자의 신상을 말해줄 순 없어. 그런데 서로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전화한 거야.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왜 말을 못 해주는데? 미안해.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어. 뒷모습을 찍은 것도 같은 이유고. 내 남편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줘. 저 여자는 누군데 왜 우리 남편이랑 산부인과에 같이 온 거래? 뭐 임신이라도 했어?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네가 직접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말 못 해줄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궁금한 건 안 알려주면서 속만 더 긁어내는 친구였어요.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을 원샷했어요. 이래야만 속이 달래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셔도 계속 속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참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을 때 증상이었어요. 잊고 있던 고통이라 그랬는지 몇 배는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싶었어요. 친구 와이프가 아파서 같이 병원에 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제주도로 여행 간 사람이 어떻게 서울 병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순 없었죠. 새어나오는 눈물을 참고 평소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치. 여행은 잘하고 있어? 그럼. 근데 제주도 너무 더워서 얼른 집에 가고 싶어. 언제까지 제주도에 있는다고 했지? 내일 모레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갈 거야. 저번에 말해줬잖아. 맞다 그랬지. 미안 깜빡 까먹었네.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재밌다. 보내줘서 고마워. 자기는 별일 없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 잘해주지.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낮잠 잤거든.
잘했네. 자기도 푹 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아, 얼른 집에 가서 자기가 해준 집밥 먹고 싶다. 좀만 기다려. 나 금방 갈게. 새빨간 거짓말. 조금 전까지 산부인과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말하는 남편.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무슨 말을 뱉었는지도 모르게 서둘러 전화를 끊고는 그대로 식탁 옆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너 왜 그래? 아, 너무 누워만 있었나? 다리에 힘이 막 풀리네.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 왜 아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게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 행복만을 바라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 순 없었어요. 특히 제가 과거에 힘들어했던 걸 아시는 분들이라 더욱 걱정하실 게 뻔했죠. 일단은 나 혼자만 알고 있자고 마음먹었어요. 엄마, 나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일주일이나 있겠다더니 왜 벌써 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렇다고 그냥 가? 아니, 아빠 너 맛있는 거 해준다고 시장 갔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 미안, 지금 가봐야 해.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금방 또 내려올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갈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조만간 다시 내려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둘러 친정을 나섰어요. 갑자기 이상한 딸의 모습에 걱정해 주시는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서 몇 번이나 차선을 벗어날 뻔했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의 외도, 상상조차 못해봤던 일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남편의 바람도 충분히 화가 났지만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친구가 일하는 그 병원, 남편의 외도 사진이 찍힌 그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저희가 다니던 난임병원과 함께 있는 산부인과였거든요. 아이를 포기하면서 다신 오고 싶지 않다며 병원에 대한 원망까지 쏟아냈던 그곳. 그런 곳에 다른 여자와 함께 갔다니. 나쁜 놈, 고르긴 잘 골랐네. 나는 절대 출몰하지 않을 안전한 병원일 테니까.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배신감에 숨도 잘 쉬어지지 않더군요. 집 주차장에 주차를 끝내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하고 차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운전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온몸은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집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남편의 불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발 집에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은 목 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저희 집이 있는 13층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려던 그 순간 갑자기 다시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올라탔고 14층을 누르더군요. 윗집 여자였어요. 늘 밝게 인사하던 친절한 얼굴이었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웃을 만났으니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사진 속 내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서던 그 여자와 착장이 똑같더라고요. 베이지색 가디건에 하늘하늘한 하얀 치마.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윗집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했어요. 웨이브 펌을 한 긴 머리에 한쪽으로 넘긴 스타일마저 사진 속 여자와 너무 닮았어요. 아니, 이건 그냥 같은 사람이었어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 윗집 여자에게 풍겨온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익숙한 냄새였죠. 바로 그 향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며 선물했던 바로 그 향수 냄새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바람 상대가 하필이면 윗집 여자라니. 13층에 도착했을 때 내리면서 한 번 더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조롱 섞인 눈빛이 느껴졌어요.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죠. 그때 확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걸 그랬나 봐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요.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군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집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도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제 생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썰렁함만 느껴지는 집.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둘만의 공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윗집 여자의 흔적이 집에 묻었을까 싶어서요. 다행히도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친구가 보내온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휴대폰 속 사진을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아니길 바랐지만 같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윗집 여자가 내 남편의 외도 상대라니. 지난번 케이크를 사들고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케이크를 건네주며 간단한 통성명과 함께 동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다며 상냥함을 늘어놓던 사람이었는데 상냥함 뒤로 가정에 있는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더군요. 하긴 믿었던 남편한테도 배신당한 마당에 누가 누굴 믿을까요? 누수로 윗집을 찾아갔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케이크를 가져온 것도 사실은 핑계였던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어요. 이젠 남편이 기다려졌어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죠. 외도의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시부모님께 먼저 알려야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처음 겪는 황당한 일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쌓여가는 스트레스에 머리가 핑핑 돌더군요.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차키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뭐야, 나 방금 왔는데 어디가? 나 안 보고 싶었어? 친구 미정이가 급하게 잠깐 보자네. 금방 갔다 올게. 급한 일이래? 조금 있다가 가면 안 돼? 미안, 금방 갔다 올게. 알겠어. 근데 자기 차는 어쩌고? 아, 내 차에서 무슨 냄새가 나더라. 냄새 빠질 때까지 자기 차 좀 쓸게. 그래. 운전 조심하고 금방 와야 해. 평소에도 서로의 차를 자주 바꿔 탔기에 별 의심 없이 키를 내어주더군요.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소름이 끼쳐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지하에서 남편의 차를 찾아 무작정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뒤졌어요. 내가 의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블랙박스엔 영상 기록이 차고 넘쳤어요. 차를 그렇게 자주 바꿔 탔는데 이걸 이제야 열어보다니 저도 참 바보 같죠. 아마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숨기는 노력조차 안 해도 될 만큼 제가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윗집 여자를 태워 드라이브도 하고 병원도 가고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엔 둘만의 데이트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에서 나오면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분노와 배신감에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나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산부인과에서 찍힌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해명해봐. 이게 뭔데? 뭐긴 뭐야. 네 불륜 증거지. 미안해. 한다는 말이 겨우 미안해? 그게 다야? 그동안 나를 속이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미안해? 그게 다냐고! 그 새끼의 첫마디는 사과였어요. 그런데 진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죠. 미안하다면 끝이냐고 제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를 갖고 싶었어.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치료 더 해보자고. 언제는 둘만 있어도 좋다며. 3년 동안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치료받는 동안 옆에 있던 나도 지쳐갔었다고. 아이는 기약이 없지. 당신은 점점 예민해져만 가지. 나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선택한 게 고작 바람이었니? 미안하지만 이미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난 그 여자를 사랑해. 난임으로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지옥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같은 지옥에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저를 떠났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누수로 윗집을 찾아갔을 때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 그 후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사랑에 빠졌어. 좋았니? 나 말고 다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과는 달랐어. 유치원 교사인 그녀는 당신과는 다르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나도 아이 좋아해. 그런데 안 생기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임신했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안 그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몇 년을 고생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그 여자에겐 왜 그렇게 쉽게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두 사람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혼해주면 위자료도 챙겨줄 테니 깨끗하게 정리하자면서요. 도저히 혼자서는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당신의 딸처럼 저를 생각했으니 제 편에 서서 남편을 혼내주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따끔하게 일러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오만이었죠.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텐데 아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잖니. 그 아이 지울 순 없잖니. 아마 네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일 거다. 아니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윗집 여자랑요. 아가,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모두를 위해 떠나줬음 해. 시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닌 척했지만 내심 손주를 바라고 계셨나 봐요. 이미 그들에게 며느리는 내 아들의 새끼를 품은 그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그동안 부모님처럼 여겼던 시부모님까지 등을 돌리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냈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이런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자 싶었죠. 저쪽이 원하는 이혼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칼춤 한번 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혼만 조용히 해줄 수도 있었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병원에 다녔는지 알면서 그 병원에 상간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을 한 상태로 그곳에서 초음파 검사까지 받았다니. 제가 좌절했던 그곳에서 상간녀의 임신을 기뻐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릴지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혼과 복수를 다짐했죠. 친구에게 받은 사진, 블랙박스에서 모은 증거들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거든요. 법적인 처벌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상사이자 사장인 친오빠에게 SOS를 쳤어요. 휴대폰 너머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목이 메어 오더라고요. 다 큰 동생이 울먹이며 전화를 하는데 놀라지 않을 오빠가 어디 있겠어요. 오빠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보다 더 분노했죠. 그동안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으면서 바람을 피워?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졌어야 했나 봐. 아니, 넌 충분히 노력했어. 너는 잘못 없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오빠가 뭘 어쩌게. 나만 믿어. 너 울린 죗값 치르게 해야지. 아주 단단히 혼내줄게. 사실 남편은 작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오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갔어요. 매제가 들어온다니 기존보다 연봉을 2배나 올린 파격적인 채용이라 고민할 거리가 안 됐었거든요. 일도 편했고 무엇보다 오빠가 난임 치료를 받는 저희 사정을 잘 봐줘서 남편은 더욱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죠. 그야말로 꿀의 직장이었답니다. 하지만 꿀의 직장이 지옥의 전 직장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오빠는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크고 작은 사고들을 모으고 모아 해고와 함께 폭탄을 던졌어요.
알고 보니 야금야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출장과 외근을 핑계로 하는 근무 태만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남편이라서 눈 감아준 거였어. 와이프 오빠네 회사라고 편하게도 다녔나 보네. 오빤 그동안 알면서도 참아준 거야? 남편이라고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미안해. 오빠한테도 폐를 끼쳤어. 무슨 소리를 해. 관리 안 한 내 잘못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이거 모두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아는 변호사한테 이미 자문도 구했어. 남편이 그동안 저지른 행위들, 형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도 받아낼 거라는데 꼬숩다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상간녀한테도 갚아줘야죠. 윗집 여자가 유치원 선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교육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다니는 유치원에 민원 제보를 넣었어요. 해당 유치원 선생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런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길 순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말했죠. 그리고 파급력이 있다는 지역 맘카페, 학부모 커뮤니티에 가입해 마치 소문을 들은 척 글을 올렸어요. 모 유치원 교사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교사에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 의견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특정했고 SNS 계정까지 찾아냈어요. 그 여자의 일상 사진들, 내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들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죠. 극성 엄마들은 유치원 앞에서 불륜녀 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작은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격분한 학부모 중 한 명은 그녀 퇴근 시간에 맞춰 계란까지 던졌다고 해요. 머리에 날계란을 얹고 도망치듯 걸어가는 모습은 사진으로 박제되어 불륜을 저지른 유치원 교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어요. 그 사진을 보니 꽤나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유치원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아 그 어느 유치원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교육 업계가 생각보다 좁은지 한번 문제가 되면 다른 곳에서도 기피하게 된다고 해요. 아마 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싶어요. 정말 통쾌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몇 배로 돌아올지 몰랐겠죠. 이젠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새끼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미래만 그렸을 테니까요. 저는 두둑한 위자료와 함께 다시 솔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어디 갈지, 뭘 먹을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유와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도 임신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포기하고 딩크를 선언하긴 했지만 혹시라는 기대감과 시댁 눈치 등의 상황들이 적잖이 제 숨을 막아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후련해요. 그래서 그런가 혼자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전 남편과 윗집 여자는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과 윗집 여자는 도망치듯 이 동네를 떠났어요. 불륜은 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참지 못했나 봐요. 뭐 당연하겠죠. 동네 사람 그 누구도 고운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얘기 들었어? 네 전 남편이랑 그 상간녀 헤어졌대.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벌써 헤어졌대? 너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이 동네 소문 다 났어. 동네 아줌마들 죄다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 하여간 소문 빨라. 그래서 걔들은 어떻게 지낸대? 뭐 그 여자는 백화점 행사장에서 일한다던데. 행사장? 유치원에서 일 안 한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몇몇 유치원에 기웃거리긴 했나 봐. 근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줬대. 유치원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쪽 바닥이 워낙 좁기도 좁고 소문이 따른다곤 하던데 그래도 좀 놀랍긴 하네. 꽃이지 뭐. 그러게 누가 임자 있는 남자랑 바람나래.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더라.
윗집 여자의 근황을 들으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구나 싶었어요. 네 전 남편도 아주 꼴 좋던데? 너한테 위자료 내어주고 너희 오빠 회사 문제로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그동안 모은 돈 몽땅 털렸다더라. 그래? 잘됐다, 나쁜 놈. 아니 그 여자도 좀 그래. 애까지 있는데 남자가 빈털터리 됐다고 그새 헤어지냐? 그래서 그 자식은 어떻게 산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으려나? 지가 뭐 별 수 있어.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겠는지 배달 알바 뛴다더라. 안 그래도 내 남편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달달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모습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다더라. 너랑 살 때 양복 입고 출근하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더라. 시부모님 돈 잘 버는 아들 참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체면이 말이 아니시겠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이혼한 지가 언젠데 거기도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애도 네 전 남편이 떠맡았다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결국 전 남편이 떠맡게 됐다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키울 능력도 없고 애정을 줄 마음도 전혀 없다며 아이를 두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짐은 전 남편과 시부모님께 고스란히 넘어갔고 말끔했던 외모와 자존심도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하고 볼품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혔는지 예전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빈털터리 아들에게 갑자기 떠맡은 손주까지. 시부모님도 막막하셨는지 얼마 전에는 저에게 돌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읽자마자 눈을 의심했죠. 다시 돌아와 줄 수 없겠냐는 내용이었어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욕이 목적까지 치밀었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었죠. 아들이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손주 키우기 버거우니까 저를 다시 부르다뇨.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 말이 얼마나 역겹던지. 제 자식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같이 살던 집도 주저없이 정리했어요. 그쪽 사람들과는 앞으로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 번호만은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막상 바꾸고 나니 마음이 어찌나 홀가분하던지요. 그 사람들과 인연을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더군요. 아마 누군가는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며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에요. 피해는 제가 받고 상처도 제가 받았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저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들에게 관대해져야 하죠? 억울한 건 오히려 저잖아요. 연애 2년, 결혼 5년, 총 7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7년의 시간을 잃고 얻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문득문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한 만큼 잊혀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 시간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해요. 인생은 길게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7년을 허비했지만 저는 아직 젊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답니다.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대로 챙겨보려 해요. 누구보다 저를 위해 애써준 오빠에게도 진심 어린 보답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도 이제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나를 지킬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이거든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끝내 제 자신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힘든 학창 시절을 견디고 사회생활에서 치인 날들을 버텨내고 남편의 외도 속에서도 제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낼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그 힘, 그게 결국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